최근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부 통제, 부실한 동전주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부실 기업을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파경제 경제부장 김종유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이사, 네.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금융당국이라고 하세요? 금융이라고 해야지. 아니, 금융당국이 내가 꼭 집어서 금융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일단 금융위의 문제가 뭐냐면 네. 뭐 결론에서도 한 번 더 언급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신들이 행정기관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공무원이 공무원했다? 그렇죠.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금감원이라고 하는 감독기관이 밑에 있으니까 자신들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려는 거의 그 상급자의 지위를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금감원이 검찰이라면 금융위는 법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금융위가 그동안 어찌 보면 금융시장 전체라는 틀보다는 소액주주 보호, 회생기회 부여라고 하는 이쪽에만 매몰돼 가지고 상장 폐지 절차를 그동안 너무 오래 끌어왔다. 그래서 알파경제나 SBS 비즈 같은 이 경제 매체들의 보도를 한번 우리가 쭉 한번 보면은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좀비 기업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계속 퇴출하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는 사이에 한정된 이 주식시장의 자금이 결국은 계속 순환하게 만드는 이런 종목군들이 죽지 않고 죽을 만한 조건이 됐을 때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시장이 혁신적이고 건실한 우량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조금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저는 문제인 것 근데 같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위는 상장 폐지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까지 냈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이제 금융당국이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부실 기업의 생명 연장을 돕고 문제를 키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더 그 조건을 강화해서 뭐 150개 이상의 기업들을 뭐 퇴출시키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니까 탁탁 다 쳐내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줘서 쳐내겠다고는 했지만 그동안 횡령이나 배임으로 깡통이 된 기업들에게 개선 기간을 핑계로 계속 뭐 유지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뭐 얘기됐던 것처럼 상장사 타이틀을 유지하게 해준 것은 사실상 묵인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심사로 전환하면서 유예기간을 늘려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살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자꾸 이제 소액주주 보호라고 하는데 물론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일 수 있으나 금융의 입장은 전체 시장도 봐야죠. 그 개별 기업의 주주, 소액주주의 보호도 물론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시장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소액주주만을 위한 그 보호가 과연 정당한 보호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계 기업들에게 꼼수로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동안 이 뒷문을 열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통신 장비만 백도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금융위에도 백도어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살아남으니까 네. 결국은 살아나는 거 아니야? 안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 헛된 기대감을 심어준다는 거죠. 동전주 불사? 예.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렇게 상장 폐지되면 회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 시장에서만 상장 폐지되는 거지 회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기업이면 나가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하고 살아서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신라젠 같은 기업도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퇴출됐다가 다시 또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게 만들어야 기업도 스스로 구조조정도 하고 뭔가 변화가 있지 지금의 상태로서는 변화를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이런 동전주들이 퇴출 전에 테마주로 묶여가지고 이유도 알 수 없이 막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뻔한 수법을 금융당국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그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2차전지 당연히 전도 유망한 사업이고 우리나라의 주축 사업 중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2차전지가 시장의 하나의 큰 산업의 테마로 잡히다 보니까 전혀 그와 연관도 없는 기업들이 갑자기 공채를 내면서 우리 2차전지 할래 라고 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주가 기업들을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정말 말이 될지는 뭐 시간이 결국 증명해 주겠지만 초전도체. 이와 관련돼서 관련 테마가 나왔을 때 관련 테마주들 막 10대 개씩 막 움직였어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데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양보해서 정말 100번 양보해서 관련된
있다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올라가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뭐 그와 관련돼서 전혀 관련도 없고 과거에 뭐 한번 연결이 됐었다, 뭐 개발을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주가가 뭐 열댓 개가 막 다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왜 사전에는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했을 때 그와 관련돼서 과연 강한 이 제재 조치들을 하지 못하느냐. 여기엔 우리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없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시장의 하드가 AI가 되다 보니까 AI만 끼워넣으면 AI 관련주로 분류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 공시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조금 판단해주고 뭔가 이상 거래가 잡히면 좀 더 빠르게 거래를 정지시키는 그런 현실적인 조치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기업들은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들이 자기들 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마련해 주는 게 제가 보기에 좀 현실적 대책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증권사들도 이 테마를 방치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포탈,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포탈이나 네이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 증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여러 업체들의 소위 테마주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HDS의 정보라는 이름으로 뿌려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면 각종 언론사들이 그걸 특징주라는 이름으로 받죠. 그러면 그 뉴스를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뭐 며칠간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니까 따라 사는 그런 폐해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제재 조치들을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내놓는다고 하지만 거래소 차원에서 내놓는다고 하지만 이미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연동돼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테마주 열풍이 부르면 그 금융당국에서 이게 사이드카 비슷하게 투자 유의 안내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런 것도 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이제 사후 약방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뭐 금융위가 무슨 뭐 신도 아닌데 어떤 종목이 어떤 테마로 뜰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떴을 때 실제로 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정말 빠르게 치고 빠지거든요. 뭐 빠르면 뭐 2, 3개월 내에 움직일 수도 있고 좀 뭐 길게 갔을 때는 뭐 5, 6개월 정도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런 빠른 테마의 순환에 뭐 바로 대응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대응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경고 딱지 한번 붙여놓고 거래 한번 멈추는 게 전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거래소 시장에서 뭔가 이상 시대를 발견하면 뭐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실제로 변동성이 큰 단기 수익 창출 기회가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대응하는데 막 몇 년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위가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금감원이 손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과연 이게 대응이 되겠냐는 거죠. 가수 이승기 장인 일당이 부당 거래로 얻은 수익이 100억 원대인데 피해액이 1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각종 세력들이 다 뛰어들어서 주가를 붐업시켰다가 또 하락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면서 나타나는 그런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피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 있고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또 얼마 없는 뭐 그런 상황도 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이사. 근데 가장 도마에 오르는 부분이 그 전환사채 CB를 악용하는 거랑 무자본 M&A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왜 금융당국이 못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못 막는 이유는 투기 세력의 가장 전통적인 부당거래 기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뭐 과거에 에디슨 EV, 뭐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스마트 솔루션즈로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시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CB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무자본으로 들어오는 M&A.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주인이 계속 바뀌는 기업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기업들의 제일 나쁜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유상 감자를 해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줄이면서 자기들이 돈을 챙겨서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 정말로 나쁜 동전주들도 많지만 그래도 우량 자산들이 조금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한창 좋았을 때 뭐 건물을 사놓는다든지 이런 우량 자산들이 분명히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주인이 없고 현재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무자본으로 들어와서 회사를 제3자 유상증자로 인수를 하고 유상감자를 해서 회사 자산을 다 팝니다. 돈을 다 챙기고 이들은 또 빠져나가요. 그다음에 CB 같은 걸 발행해서 CB 가격으로 장난을 쳐서 주가를 엄청나게 부양시켜 놓고 주가를 확 망가뜨리는 그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못 막는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확실한 제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걸려서
소위 뭐 감옥에 가거나 벌을 받을 확률보다는 돈을 벌 확률이 높으니까 결국은 이 세력들이 제재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와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 조작 패가망신은 갈 길이 머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제사범에 대한 제재의 수준이 우리나라는 조금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판결도 있었습니다만 주가 조작범인데 걸려도 내가 모르면 벌을 안 받는 그런 수준? 이런 수준으로 과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이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폐해를 과연 없앨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테마주 시세 조정. 이게 금융당국의 조사가 너무 느려가지고 피해를 양산한다, 확산한다.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테마로 포장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또 이제 포장을 하냐 하면 연말에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 결산이 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산되기 이전에 10월 달에 주가를 미리 확 띄워놓고, 왜냐하면 주가 조작하는 세력에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돈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금융당국의 제재 요인 중에서 뭐 동전주 1,000원 아래는 당장 뭐 퇴출하겠다 이런 얘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기준이 주로 이제 연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10월쯤 가결산을 해서 뭔가 또 적자가 나거나 이럴 것 같으면 갑자기 매출을 어디다 몰아주거나 네. 아니면 실적을 줄 수 있는 혹은 주가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일부러 주가를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이래서 피해가는 것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금감원 특사경 조금 빠르게 하고 숫자도 대대적으로 조금 늘려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사의 속도를 좀 높여야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많이 막을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결국 이제 핀셋 단속을 넘어서 쉬운 진입, 어려운 퇴출이라는 이런 황당한 증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왜 금융당국은 이렇게 뭔가 눈치를 본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까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결국은 이들이 금융시장을 지켜야 될 자신들의 최종 파수꾼이 아니라 우리는 행정기관, 큰일만 안 생기면 돼 라는 그런 무사안일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주가 조작 사례와 다양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우리 인력 부족이고 우리로서는 좀 불가하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저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 쫓아다니는 어떤 이런 두더지 때려잡기 식의 대응? 네? 이걸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엄청난 제재와 압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테슬라. 자율주행에 있어서 뭔가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더 커요. 법원의 판단도 3분의 2는 운전자 잘못, 네. 3분의 1은 테슬라 잘못. 근데 테슬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3,500억이라고 하는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확 그냥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이 정도로 강한 압박의 제재 혹은 바로 퇴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벌어졌을 때 그 기업을 계속 연명하게 해주고 살아주게 하기보다는 최소한 몇 개월 거래 정지를 시킨다든지 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일부 시장을 만들어서 거래를 엄청나게 제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폐해들을 그나마 조금 사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테슬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엄청나게 제재를 하죠. 특히 뭐 기관 투자자가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라이센스를 뺏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거의 회사가 망할 정도의 압박을 집어넣죠. 근데 우리는 걸리면 2년? 뭐 걸리면 3년?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피해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는 게 아니라 이익의 얼마를 뭐 벌금으로 내는 형태니까 그러면 감옥 가서 2년 살고 오면 나한테 예를 들어 몇십억이 생긴다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내부 통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